네, 오는 9월 19일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파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날로부터 꼭 10년이 된 날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핵시설을 가동 중이고 핵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나선시를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수해 복구 작업까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나오셨고요. 또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양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시까지 직접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태풍 고니 때문에 피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는 저희가 보도로 전해 듣고 있는데 그쪽에 특히나 상황이 좀 심각한가 봐요. 이렇게 직접 가서 현장 점검하는 게 좀 흔한 일입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 차지죠. 그 4년차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인적 사고가 많이 나면은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좀 욕을 좀 들어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수령이라는 것은 무오류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그 낯선 수해 현장에 갔다. 네. 그것은 그만큼 수해 피해가 크다. 또 그리고 그만큼 수해 복구가 시급하다. 예. 이게 하나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낯선 지역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지대지요. 거기에는 주로 무역과 관광 특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외국의 관광객과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지요. 여기에 이 수해 그냥 방치한다 하면은 국제적 이미지뿐만 아니고 북한의 무역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수해 피해 가지고 울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은 축제를 한다? 그렇다면 상당히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네. 또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 하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이런 수해 현장에 감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애민사상, 다시 말해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챙긴다. 이러한 하나의 연민사상의 지도력, 이것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나선이라는 지역이 무역이나 관광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시찰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례적인 게요. 이 나선시 이 참혹한 피해 모습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숨기기 급급했는데 이번에는 그 영상을 통해서 공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외부에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움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 태풍 고니가 사실상 북한 지역을 강타한 것은 8월 22일이고요. 예. 이게 이제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8월 26일이니까 예.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공개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건지 공개 안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요. 공개했다는 의미는 좀 도와달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국제사회가 나섰는데요. 국제사회가 얼마나 도와줬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억 원 도와줬더라고요. 2억 원이요? 2억 원.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생수하고 구호품 조금 이렇게 국제제휴에서 도와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손을 내밀면 얼른 손을 잡아서 좀 도와줄 텐데 지금 북한에서는 아마 자존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말은 안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다시 북한에서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분야에서 그렇게 또 협력이 일어나면 또 다른 분야에서 배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우리가 또 끌고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번 손을 내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대통령께서 손을 한번 내밀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부 차원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북한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북한을 손을 내밀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거꾸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지금 한 40여 명도 죽었지만 또 수해 입은 이 집들 보니까 파손들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5,200세대 넘게 뭐 반파되거나 완파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도 많이 되고 이럴 게 또 한번 도와주면
북한이 또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나선시 시찰, 수해 시찰,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곳들 시찰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양 교수님,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할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제 한 국내 언론사에서 이게 단독으로 기사를 낸 소식인데 사실 이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저희가 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3월에 중국 연변에서 발생한 북한 공작원들의 한국인 납치 미수 사건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찰총국에서 연변에 있는 한국인들을 납치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과거 북한의 행위, 네.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은 우리 이 신상욱 채원이 홍콩에서 납치 사건이 있죠. 네. 그것은 이제 아마 정찰총국의 전신에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고 예. 또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보면은 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인 납치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 사례를 보면은 뭐 개연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3월달에 이런 북한의 그 일종의 한국인 납치 활동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우리 쪽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인 게 없습니다. 뭐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점을 봤을 때 개연성은 있지만도 그러나 좀 더 사실관계가 더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보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왔어야 될 텐데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늘 이제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중국에서 먼저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다른 언론에서 뭐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 그런 거지. 중국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해 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일부 대변인 얘기로는 네.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개연성은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에 우리 선교사 3분하고 그다음 뉴욕 대학에 다니고 있던 우리 학생 21살짜리 예. 4명이 지금 억류돼 억류돼 있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 뉴욕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북한으로 들어간 거고 3명의 선교사분들은 전부 다 납치된 건데 그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것도 납치를 해갔다 이렇게 봐야죠. 개연성이 있는 그렇죠. 것 같다.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제 네 사람의 그 한국계 또는 뭐 미국인 뭐 여러 이런 그 아니, 전부 다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계인데 네, 네. 그런 이제 국적 미국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북한의 이 소위 말해서 이 납치조에 의해 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뭐냐면 북한에 가서 다 잡힌 거거든요. 북한에서. 그걸 북한에 갖다가 들어갔다가 잡히는 중국 케이스. 단동이라든지 연변 지역에서 일종의 유인해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은 좀 더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하고 이번 사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그 이번 사건 뭐 이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의 배후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또 다시 지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맡은 뒤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씩 보면은 천안함 폭침도 있고요, 연평도 도발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목함지뢰까지 DMZ 목함지뢰까지 다 이제 그리고 또 사이버 공격까지 있네요. 김영철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대남 공작이 확실히 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우리가 김영철 그러면은 탤런트 김영철 씨도 있고 또 코미디언 김영철 씨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2009년도 2월 1일부로 정찰총국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찰총국이 뭐 하는 건지를 우선 이해를 해야 이 김영철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제 노동당 산하에 있던 대남정책부서, 대남부서들하고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산하에 있던 정찰국 이걸 합해가지고 정찰총국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5개의 국이 있는데요. 그 국들이 보면은 작정국, 정찰국, 전자정찰국, 그리고 해외정보국,
그리고 정책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남 테러, 대남 도발, 그다음에 해외 납치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다 담당하고요. 네. 전자전 총국 같으면은 모든 사이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디도스 공격을 포함해서 한국의 청와대, 은행, 신문사, 방송사 여기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네. 그다음에 소니 픽처스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쪽에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해 온 것이 정찰 총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2009년도 2월 1일부로 정찰 총국장이 이제 별 3개에서 별 4개를 달면서 김영철이가 정찰 총국장을 맡았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작전부라든지 35호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서 담당을 했냐면 당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남 도발 문제도 그렇고 해외에서의 공작 문제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공작 문제도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정찰 총국장인 김영철이 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다 군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2009년도 2월 달에 정찰 총국이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에 공개된 것은 5월 달이지만 2010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디도스 공격이 있었죠. 소니 픽처스 그거 있었죠. 황장엽 선생 암살조 파견 보낸 것도 네. 정찰 총국 소속이거든요. 지뢰 도발이 있었죠. 포격 도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정찰 총국 소속이었고 김영철 소행이었고 예. 그 정찰 총국장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지. 개연성은 있죠. 개연성은 있는데 통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예. 우리 양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 9.19 합의, 10년 전 9.19 합의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모든 핵무기 그리고 핵 계획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9.19 합의인데 지금 상황이 북한에서 이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이제 이행이 되지 않은 합의인데 그 10년 전에 그 시계를 잠깐 돌려보면은 북한에서 왜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합의할 때는 협상 참여국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가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손실은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다음 합의 이행을 잘 되지 않는 것은 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해 당사자끼리의 불신이 오래 깊은 겁니다. 2번째로는 북한을 제외하고 그 협상 참여국들의 정권이 바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이 또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합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 협상 참여국 모두의 문제지 북한 혼자의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설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채택할 때는 북한 입장하고 다른 그 한미일 입장이 상당히 상반됐습니다. 특히 그 미국은 북한의 선핵 폐기입니다. 그다음 북한 입장은 뭡니까? 선평화체제지요. 그렇긴 해 뭐냐 했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폐기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된다 하면은 핵폐기를 하겠다. 미국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 하면 모든 것은 자동으로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이 북미 간의 쟁점을 가지고 추노 대립상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좀 모호하게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각자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중에서 3단계가 있습니다.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불능하고 네. 또 그리고 마지막 3단 핵 폐기. 그러한다면 핵 동결 단계에 대해서는 앉아 경제적 어느 정도 좀 그 제재를 해제하고 좀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불능화 단계에서는 좀 더 경제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핵 폐기 이 단계에 있어서는 갱수로까지 이렇게 앉아 미국 약속한 것이죠. 그러나 그 2008년 네.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검증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중심의 부분적인 검증을 하자. 한국과 미국은 아니다. 영변 핵시설 포함 기타 의심 지역까지의
전면적인 검증을 하자. 이래가지고 육자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2008년 12월에. 그 이후부터 지금 문제 7년 흘렀죠. 뭡니까? 북핵 문제가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은 더욱더 억제력은 강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죠. 핵실험도 했죠. 그렇죠. 또 지금 이제 심지어 뭡니까? 2010년 이후는 해커 박사에 의해 가지고 검증된 것이 원심분리에 의해 가지고 무기급 우라늄도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지금 되돌아봤을 때 누가 뭐 이에 대해서 그 합의를 어겼고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협상 와중에 있어서는 북한 핵이 좀 더 폐기로 나아가는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좀 보였고 예. 그 이 협상이 열리지 않는 지난 7년 동안에는 북한 핵이 더욱더 억제력이 강화됐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잠깐 요약을 해주셨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안타깝게도 참 태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핵 비관론까지 이제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까지도 드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미 이제 북핵 비관론을 저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3차에 걸쳐서 핵실험했잖아요. 예. 2006년도, 2009년도, 2013년 2월 12일 날.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것이 우리는 다종화됐다, 경량화됐다, 소형화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차, 2차 실험은 플루토늄이라는 게 됐지만 3차 실험은 도대체 뭘 가지고 핵실험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라늄 가지고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섞여서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폭 실험,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정폭 실험을 했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 새로 가동한다라고 얘기 나왔죠. 여기 나왔는데 해커 박사 지금 얘기했지만 ISIS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 보면 3중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수소폭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소위 말해서 핵무기의 3종 세트를 다 가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플루토늄탄 가지고 우라늄탄 가지고 수소폭탄 가지고 가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단계로 간다고 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핵경제 병제 노선을 통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탐색적 대화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얘기를 하고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해도 지금 현재 전혀 뭐 북한이 움직일 생각은 없고 그래 핵 회담을 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회담을 할 것이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나하고 핵 군축에 대한 회담을 하자고 할 정도로까지 북한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25일 날 다음 주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월 16일 날 있는데 10월 16일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좀 버리고 소위 말하는 전략적 관여 정책을 통해서 북핵 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처럼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 의장국이잖아요. 육자회담이 의장국인데 그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러셀 차관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가 머리를 맞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내지 않으면 북핵 비관 논어는 점점 더 확산이 될 거고요. 북한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될 거고 얼마 있지 않으면은 북핵 무기가 실전에 배치됐다는 얘기를 곧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창건일 10월 10일 즈음에서 도발이 있을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사를 하고 또 핵실험 가능성 이 얘기까지 한 것을 두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남한 측에는 비교적 뭐 이산 상봉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중적인 좀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대결이든 대화든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예.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의 정책을 펼친다면은 핵 억제력은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장거리 로켓과 핵 실험하겠다. 예. 대결 이런 것이고, 이제 남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뭡니까 8.25 합의 이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줬지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 간에 착실한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있죠. 또 그리고 북한에서 그 민간급 교류 활성화 연장선상에서 또 그 남북 간의 노동자 축구대 이것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그 정몽주 축구회장 이것도 지금 이분도 지금 올라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 북미 그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와 우리 남측에 던지는 메시지 이걸 갖다가 이중적인 전술로 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인공위성, 로켓과 핵에 대해서는 네. 남측을 더 이상 고려 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은 북미 간의 문제다 이랬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제 북한이 설령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인공위성 발사 연계를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네. 분리를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정치 구상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는 분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사회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 시급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정부가 분리 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열수 교수와 양무진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